어느 봄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실. 40년간 회사를 다니던 남자가 마지막 퇴근길에 받아온 공로패를 소파에 내려놓습니다. 무게감 있는 크리스털 액자 속에는 근속 40년이라는 금박 글씨가 반짝입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시계를 봅니다. 오후 2시. 평생 이 시간이면 회의실에 있거나 점심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갈 곳이 없습니다. 아내는 문화센터에 갔고 아들, 딸은 각자의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은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 위층에서 들리는 희미한 발소리, 냉장고가 돌아가는 웅웅거림. 평소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들이 지금은 귓가에 크게 울립니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켭니다. 오락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그 웃음이 묘하게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끕니다. 정적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중장년층이 은퇴 후 처음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851년 그의 저서 불혹과 보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이 고독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62세의 김 선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는 1962년생으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에 청춘을 보냈습니다. 1980년대 초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그의 명함에는 사원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김철수라는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 김사원 영업이팀, 김대리 전략기획실 김부장, 경영지원본부 김상무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해 명찰을 목에 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거래처를 만나고 저녁에는 회식 자리에서 건배를 외치던 그 모든 날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었고 명절에는 고향에 내려가 큰집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라는 배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내의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든든한 사위여야 했고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아빠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딸아이의 학부모 상담 때는 자상한 아버지로, 아들의 대학 입시 설명회에서는 냉철한 조언자로 연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 그 자체였으니까요. 2024년 2월 정년을 6개월 앞두고 회사는 그에게 명예퇴직을 제안했습니다. 퇴직금에 약간의 위로금이 더해진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마지막 날 후배들이 마련해준 송별회에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살아야지.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시간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을.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밀린 잠을 자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화를 보고 오랜만에 헬스클럽에 등록했습니다. 둘째 주부터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묘한 상실감. 핸드폰을 확인해도 업무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3통의 전화와 5개의 카톡이 와 있을 시간인데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보험 광고 문자만 2통 와 있었습니다. 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일 낮에 공원은 낯설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 운동복을 입은 노인들,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만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나는 지금 뭐하는 사람이지?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세 가지 요소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인가, 즉 인격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즉 재산입니다. 셋째는 타인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 즉 명예와 지위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번째 요소에 인생을 걸지만 진정한 행복은 첫 번째 요소, 즉 내가 누구인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선생은 평생 세 번째 요소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의 기쁨, 부장 달고 명함을 새로 찍었을 때의 뿌듯함, 임원이 되어 전용 주차 공간을 배정받았을 때의 만족감.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선들이 사라지자 그는 허공에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그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요새 뭐해? 친구는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미안,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 나중에 연락할게. 통화는 2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기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쉬었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도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다니고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출근했던 날들. 명절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 형제들과 모여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던 시간들. 아이들 학교 행사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 사진을 찍어주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해왔다는 것을. 회사라는 무대, 가정이라는 무대, 사회라는 무대. 그는 매번 주어진 대본대로 움직였고 관객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려왔습니다. 분장실로 돌아온 그는 거울 앞에 앉아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교는 인간의 내면적 공허함과 권태를 드러내는 증거다. 영혼의 무게중심을 자기 내부가 아니라 타인의 의견에 두는 자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을 필요로 한다. 김 선생은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이 정적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가면을 벗은 진짜 내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내 목소리는 어떤 음색일까? 그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책장에 꽂혀있던 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읽었던 것들이고 일부는 선물 받았지만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한 권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이었습니다. 딸이 대학 입학 선물로 준 책인데 그동안 손도 대지 않았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두 종류로 나누었다. 외부에서 오는 행복과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행복. 전자는 운에 달려있지만 후자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는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한 장, 두 장. 시간이 흘렀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시간. 점심때가 되어 책을 내려놓고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밥알의 단맛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먹었던 밥인데 오늘따라 맛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그는 다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원이었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는 대신 나무를 봤습니다. 벚꽃이 지고 연두빛 잎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날씨 참 좋지요?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좋네요. 김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은퇴하셨나 봐요? 네, 몇 달 전에요. 적응하기 힘들죠? 노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김 선생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힘드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10년 전 일인데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이 공원을 서성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자유구나 하고요. 자유요? 네. 평생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이제는 당신 시간이니까.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 선생은 벤치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다. 이 문장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책을 고르며 서가를 둘러봤습니다. 철학 코너에서 쇼펜하우어의 다른 책들을 찾았고 몇 권을 골라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책을 사는 것, 이것도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산책하고 서점 좀 들렀어요. 그는 사온 책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책을? 무슨 일 있어요? 둘은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노인, 읽기 시작한 책, 새롭게 발견한 밥맛. 아내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이제 시작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시작이요? 진짜 당신을 찾는 시작이요. 그날 밤 그는 새로 산 책을 펼쳤습니다. 밤늦게까지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꺼졌을 때 비로소 당신은 가면을 벗을 용기를 얻는다. 그 순간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 그는 책갈피를 끼우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 정적을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나를 발견하게 될까?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도 5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김 선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학 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는 후배로부터였습니다. 선배님,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강남역 근처 한정식 집에서 동문회 모임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참석했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가락이 참석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지난 3개월간의 모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3월에 있었던 회사 선후배 모임, 4월에 고등학교 동창회, 그리고 수없이 많았던 경조사들. 장례식장, 결혼식장, 돌잔치. 그곳에서 그는 늘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쉬고 있지. 건강은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이죠. 그리고 명함을 주고받지 않는 어색함,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공허함. 쇼펜하우어는 1851년 그의 저서 불옥과 보유에서 유명한 호저의 딜레마를 제시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려고 가까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워집니다. 결국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를.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은 결국 동문회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네, 이번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겠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죄책감과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거절해 본 적 없는 모임을 처음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자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후배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선배님, 팀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옛날 팀원들 모임합니다. 선배님 안 계시면 안 되죠. 김 선생은 고민했습니다. 이 후배들과는 10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밤샘 작업도 같이 하고 프로젝트 성공하면 함께 축배를 들었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건 김 선생이 아니라 옛날 팀장님이라는 기억 속 이미지라는 것을. 그는 참석했습니다. 저녁 7시 회사 근처 삼겹살집. 후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가 구워지고 소주잔이 돌았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팀장이 완전 꼰대라니까요. 아, 그때 선배님 계실 때가 좋았죠. 김 선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회사 안의 일들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인사이동, 회사 정치. 김 선생은 더 이상 그 세계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선배님은 요즘 뭐 하세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냥 책 좀 읽고 산책하고 그러지. 짧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후배는 좋으시겠어요. 하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곧 대화는 다시 회사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김 선생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밤 10시 모임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후배들과 헤어지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해가 언제일지, 아니 정말 올지조차 불확실하다는 것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거기 있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사교적인 이유는 내면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타인의 존재를 갈구한다. 지혜로운 자는 고립이 아니라 자발적 격리를 택한다. 김 선생은 이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모임에 시간을 허비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철수야,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반 애들 몇 명이 모이기로 했어. 너도 와. 김 선생은 이번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그는 지난 몇 년간의 동창회를 떠올렸습니다. 2019년 가을 강남의 한 호프집에서 있었던 모임. 20명 가까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대화는 주로 세 가지 주제를 맴돌았습니다. 누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식들이 어느 대학에 갔는지, 그리고 옛날 학창시절 이야기. 야, 너 기억나? 고3 때 체육 시간에 축구하다가 유리창 깬 거?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2021년 여름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동창회는 있었습니다. 인원을 제한해서 10명만 모였습니다. 그때도 대화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누구는 사업에 성공했다. 누구는 이혼했다. 누구는 건강이 안 좋아졌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타인의 불행과 성공이었습니다. 김 선생도 그때는 그 대화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023년 봄 가장 최근의 동창회. 그때는 김 선생이 아직 현역이었습니다. 명함을 돌리며 서로의 직함을 확인했습니다. 오, 너 상무까지 올라갔구나. 너는 뭐 하냐? 나는 자영업이야. 순간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계. 김 선생은 그때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그는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습니다. 다음 모임에 가면 요즘 뭐 해?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은퇴했어. 그러면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곧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릴 것입니다. 아직 현역인, 아직 이야깃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로. 김 선생은 결국 그 모임도 거절했습니다. 동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다음에 보자. 그 다음해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6월 초 김 선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왜 요즘 모임을 다 거절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김 선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봤자 의미가 없더라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인간관계를 유지해야죠. 나중에 외로워질 텐데. 하지만 김 선생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로운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라는 것을. 억지로 웃으며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고독하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사교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는 고독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는다. 평범함의 정도는 사교성의 정도에 비례한다. 김 선생은 이 문장을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7월 김 선생의 어머니 제사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형, 작은형, 여동생. 제사를 지내고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형은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 작은형은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여동생은 남편 사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큰형이 물었습니다. 그냥 뭐 책 읽고 산책하고. 김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작은형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1년쯤 지나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큰형이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야.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돼. 김 선생은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들에게 쇼펜하우어의 고독론을 설명한들 이해받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함께를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형제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언제 만나게 될까요? 아마도 내년 제사 아니면 누군가의 경조사에서. 김 선생은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까운 것은 아니구나.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억지로 자주 만난다고 해서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8월 어느 날 김 선생은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함께 20년을 일했던 동기였습니다. 철수야, 나 좀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만나서 들어보니 그 친구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3개월만 빌려줘. 반드시 갚을게. 김 선생은 난처했습니다. 20년 우정이 있었지만 돈 문제는 별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친구는 은퇴 후 처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안부 한번 묻지 않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김 선생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여유가 없어. 친구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정에 대해서도 냉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18년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우정은 상호 이익을 위한 계약에 불과하다. 한쪽의 이익이 사라지면 우정도 함께 사라진다. 김 선생은 이 말이 씁쓸하지만 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9월 김 선생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고 누가 자신에게 연락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동안 전화를 건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아내, 딸,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인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많던 명함들, 수없이 나눴던 악수들, 술자리에서의 형님, 동생 호칭들. 모두 직함이 있을 때만 유효한 것들이었습니다. 명함이 사라지자 관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각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자기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다. 김 선생은 이제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김 선생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연락들을 끊었습니다. 가식적인 안부 인사를 그만뒀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인간관계는 극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었고 관심 없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11월 어느 추운 날, 김 선생은 혼자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3명의 중년 여성들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그 사람 있잖아, 완전 이상해졌대요. 요즘 모임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는데요. 김 선생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도 누군가의 입에서 그렇게 오르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김 선생 이상해졌어. 요즘 연락도 안 되고 모임도 안 나와.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44년 발표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보유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슴도치들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낸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예의와 매너라는 것이 바로 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김 선생은 이제 그 거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필요할 때 만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각자의 시간을 갖는 관계.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 선생은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온다는 것을. 진정한 자유는 관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그 문장들이 생생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12월의 첫날, 김 선생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출근 준비로 정신 없었을 시간, 지금은 고요합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눈 내리는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모습, 지붕 위에 하얗게 쌓이는 풍경. 이렇게 천천히 아침을 맞이한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읽었던 책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저서들뿐만 아니라 니체, 몽테뉴, 세네카의 책들도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젊은 시절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교양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1981년 봄 신촌 캠퍼스의 한 낡은 강의실. 백발의 노 교수가 칠판에 존재론이라는 단어를 쓰며 강의를 시작했던 그날. 하지만 당시 그에게 철학은 너무 추상적이고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취업 준비에 바빴고 학점 관리에 급급했습니다. 철학 수업은 그저 교양 학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중간고사 전날 밤 벼락치기로 외운 내용들,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잊어버렸던 개념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40년 후 자신이 그 철학책들을 다시 펼치게 될 줄은. 쇼펜하우어는 1819년 출간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 세계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선생은 이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직함을 빼고 역할을 빼고 남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회사원 김철수, 두 아이의 아버지 김철수, 장남 김철수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김철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1월 김 선생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을 독서에 할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철학책의 문장들은 난해했고 개념들은 복잡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데 30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구립 도서관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도서관은 한산했습니다. 노인 몇 명과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젊은 엄마가 전부였습니다. 김 선생은 철학 코너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읽던 책들의 원서들이 있었고 해설서들도 가득했습니다. 사서에게 회원증을 만들었습니다. 62년 만에 처음 만드는 도서관 회원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도서실에서 받았던 대출증 이후 처음입니다. 사서가 물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 있으세요? 철학이요. 김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사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중장년층 분들이 철학책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으신 거죠? 그날 김 선생은 5권의 책을 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으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마치 대학 신입생 때 새 교과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느낌. 40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2월 김 선생은 독서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A4 크기의 하드커버 노트를 사서 읽은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쓰다 보니 점점 글쓰기가 편해졌습니다. 2월 14일 그의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젊은 시절의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만 노년의 행복은 내부에서 온다고. 나는 지금 그 내부를 탐험하고 있다. 6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나 자신의 내면을.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두렵지만 흥미롭다. 마치 처음 가보는 미지의 땅을 걷는 기분이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 부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밖에서 얻는 즐거움은 날씨에 좌우되는 정원의 꽃과 같다. 하지만 안에서 피어난 즐거움은 온실의 꽃과 같아서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다. 김 선생은 이제 자신만의 온실을 가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김 선생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산책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소박한 사진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벚꽃잎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습, 비 온 뒤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 석양 무렵 하늘의 구름. 예전에는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사진마다 짧은 글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25일 벚꽃 사진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벚꽃은 일주일만 피었다가 진다.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아름답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유한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다. 몽테뉴가 1580년 수상록에서 했던 말을 떠올리며 쓴 글이었습니다. 4월 김 선생은 글쓰기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서 노트만 썼지만 이제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에세이 형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 고독에 대하여 시간의 의미 같은 주제들. 한 편을 완성하는 데 일주일씩 걸렸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뭐 해요? 응, 책 읽고 글 쓰고 그래. 글이요? 무슨 글? 그냥 내 생각 정리하는 거지. 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와, 멋있다. 나중에 보여주세요. 김 선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끄러워서 못 보여주겠는걸.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쓴 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서툴고 투박했지만 솔직했습니다. 40년간 회사에서 쓰던 딱딱한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살아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김철수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글쓰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작가는 자신이 말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기 위해 말할 거리를 찾는다. 김 선생은 전자에 속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5월 김 선생은 음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하던 가수들의 노래를 다시 들었습니다. 1980년대 조용필, 이문세, 1990년대 김광석, 신승훈.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당시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대학 시절 MT에서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 아내와 처음 데이트할 때 들었던 음악, 아이들을 재우며 불러주던 자장가. 하지만 그는 단순히 추억에 젖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음악 이론 책을 빌렸고 클래식 음악 입문서도 읽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들으며 해설서를 펼쳐놓고 각 악장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며 작곡가의 생애를 공부했습니다. 6월 어느 날 그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오케스트라 공연에 혼자 갔습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클래식 공연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뤘던 일이었습니다. 공연장에 앉아 조명이 어두워지길 기다리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5번이 연주되었습니다. 느린 악장에서 첼로의 깊은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김 선생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음악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고 그 감동이 눈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가장 고귀한 예술로 여겼습니다. 1818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세권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음악은 세계의 본질, 즉 의지 그 자체를 직접 표현한다. 다른 예술들은 그림자를 모사하지만 음악은 실체를 표현한다. 김 선생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쇼펜하우어의 미학 이론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그 문장들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김 선생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20분씩 방석에 앉아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저녁에 아내가 늦게 들어온다고 했지. 내일 날씨는 어떨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생각들이 떠올라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생각들을 관찰만 할 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고요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1814년경 그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우파니샤드를 라틴어 번역본으로 읽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지의 부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불교의 열반과 유사한 경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선생은 쇼펜하우어를 통해 불교 철학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8월 김 선생은 서예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문화센터에 함께 등록한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초등학교 병설 문화센터. 수강생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고 남자는 김 선생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며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글자를 쓰는 시간. 그것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주었습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붓끝과 종이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좋아하는 시구절을 골라서 써오세요. 김 선생은 고민 끝에 당나라 시인 왕유의 시 종남별업의 한 구절을 골랐습니다. 행도수궁처 좌간운기시. 물 흐르는 곳까지 걸어가다가 앉아서 구름 피어나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한 주 내내 그 8글자를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러는 동안 그 시의 의미가 점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걷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44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보유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 그는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객, 친구, 재산, 명예. 그 무엇도 그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는 자기 내면의 풍요로움으로 만족한다. 9월 김 선생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노트나 에세이가 아닌 순전히 자신을 위한 일기. 그날의 날씨, 읽은 책, 들은 음악, 산책 중에 본 풍경, 떠오른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었습니다. 누가 읽을 것도 아니었고 평가받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9월 15일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고독의 철학이라는 책을 빌렸다. 집으로 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 읽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커피 향과 빗소리, 그리고 책장 넘기는 소리. 완벽한 오후였다. 누군가와 함께였다면 이런 완전함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다. 10월 김 선생의 서재에는 그가 직접 쓴 원고들이 쌓여갔습니다. 에세이, 독서 감상문, 시 습작들. 출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정신적 즐거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서재를 둘러보던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다 쓴 거예요? 쌓여있는 원고 더미를 가리키며. 응, 요즘 심심풀이로 쓰고 있어. 딸이 한 편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원고를 다 읽고 눈을 들었을 때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좋아요. 출판하면 안 돼요? 김 선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남한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 쓴 거지. 하지만 딸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 탐구가 누군가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11월 김 선생은 1년을 돌아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는 막막하고 공허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읽고 싶은 책, 쓰고 싶은 글, 연습하고 싶은 서예, 듣고 싶은 음악.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육체적 쾌락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젊은 시절에는 욕망에 끌려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정신적 즐거움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김 선생은 이제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12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1년 전 첫눈을 보며 막막함을 느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소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이라는 세계를 탐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 선생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62년을 살았지만 진짜 나를 알게 된 것은 이제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계속해서 나를 탐구할 것이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고 정신의 꽃을 피울 것이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그 문장들은 단순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로 다가왔습니다. 1850년 여름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자신의 서재에서 한 제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자네는 내게 행복의 비결을 묻는가? 그것은 간단하네. 타인의 의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고독한 방 하나를 갖는 것이네. 이 편지를 쓸 당시 그의 나이는 62, 평생을 세상의 인정과 싸우며 살아온 철학자가 마침내 도달한 경지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베를린 대학의 명성 높은 헤겔 교수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밤잠을 설치지도 않았습니다. 폭풍우 같은 삶을 지나 고요한 바다에 이른 사람만이 아는 그 평온함을 그는 비로소 맛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동료의 승진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고 자녀들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마다 이웃집 아이와 비교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누구는 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더 성공한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에 괜히 초라해지곤 했지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평범한 질문 뒤에 숨은 비교와 평가의 시선이 느껴져서 집에 돌아와 한숨을 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숙면을 방해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1년에 출간한 불혹과 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불행 중 90%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절대적인 가난보다 상대적인 가난에 더 괴로워한다. 이웃이 가진 것을 보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옥의 시작이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얼마나 이 지옥에서 허우적댔는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820년대 그가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일부러 헤겔의 강의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자신의 강의를 배치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와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오만함이었지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지만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엔 고작 서너 명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몇 학기 만에 강단을 떠나야 했고 그 굴욕감은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살을 넘기면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844년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다. 헤겔이 죽은 지 벌써 13년이 지났건만 나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웃음이 나왔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죽은 자와의 경주에서 이기려 애쓰다니.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오직 나 자신의 기준으로만 살겠다. 타인의 평가라는 무거운 갑옷을 하나씩 벗어던지는 훈련이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 갑옷을 벗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은퇴를 했거나 자녀들이 독립을 했다면 이제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도, 비싼 외제차를 몰 필요도, 골프 회원권이 어디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타인의 눈을 의식한 소모적인 경쟁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허영심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적이다. 늙어서까지 젊은이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다. 1852년 가을 프랑크푸르트의 한 카페에서 쇼펜하우어는 오랜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지인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자네는 참 좋겠네. 세상 걱정 없이 책이나 읽으며 사니 말이야. 쇼펜하우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군. 세상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나는 60평생을 살아서야 겨우 그 경지에 이르렀네. 젊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지. 그 대화를 기록한 회고록에는 이런 문장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는 그날 유독 편안해 보였다.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낸 장군처럼. 실제로 고독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잠이 깊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머릿속을 맴돌던 잡념들, 오늘 모임에서 내가 한 말이 적절했을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같은 생각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48년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게 된 이후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고독은 축복이다.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수면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마음의 평화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깊은 숙면과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줍니다. 식사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남이 보면 외롭고 불쌍한 사람으로 비칠까봐 두려웠지요.
그래서 억지로 약속을 잡고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 음식을 먹으며 별로 나누고 싶지 않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고독의 가치를 깨달으면 혼자 먹는 식사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됩니다.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고 좋아하는 책을 펼쳐놓고 아무 방해 없이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매일 같은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는데 그는 테이블 위에 항상 책 한 권을 펼쳐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혼자 드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훌륭한 대화 상대와 함께 있어. 바로 이 책 속의 현자들과 말이요. 일상이 단순해지면서 삶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어디론가 나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 인스타그램에 올릴 듯만한 멋진 사진이 없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초조함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우려내는 것, 오후에 공원을 천천히 거닐며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1853년 봄 마인 강변을 산책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강변에서 버드나무 새순을 보았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봤을 텐데 오늘처럼 아름답게 느껴진 적이 없다. 아마도 내가 비로소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급하게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니 눈앞의 것들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다. 질투와 허영에서 해방되는 경험은 더욱 극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예전 같았으면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면 속으로 뭐 그리 자랑할 게 있다고 하며 비꼬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좋겠네,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의지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채우려 하고 소유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뜻합니다. 이 의지가 인간을 괴롭히는 근원이라는 것이지요. 1854년 겨울, 그는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명예를 갈망했고 중년에는 부를 원했으며 지금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된 지금이 가장 풍요롭다.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이 생깁니다. 예전의 자존감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을 들으면 무너졌지요. 그것은 진짜 자존감이 아니라 타인 의존적 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면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뿌리내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로 구분했습니다. 외적 가치란 재산, 명예, 타인의 평판 같은 것들이고 내적 가치란 지혜, 품성, 정신적 능력 같은 것들입니다. 그는 단언했습니다. 외적 가치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지만 내적 가치는 죽는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한다. 노년의 행복은 오직 내적 가치에 달려있다. 1855년 여름 쇼펜하우어는 당시 70 가까운 나이로 한 젊은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철학자가 되셨습니다. 젊었을 때 얻지 못한 명성을 노년에 얻으셨으니 기쁘시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명성이 30년 전에 왔더라면 나는 미쳐버렸을 것이요. 그때의 나는 명성에 굶주려 있었고 그것을 위해 무엇이든 했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오. 명성이 있든 없든 내 하루는 똑같이 평온하오. 아침에 산책하고 오후에 책을 읽고 저녁에 음악을 듣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오. 이 인터뷰 기사는 당시 독일 신문에 실렸고
많은 노년층 독자들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감정의 자립, 이것이야말로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더 이상 남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 하루가 망가지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개념인 아타락시아로 설명했습니다. 아타락시아란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즉 완전한 평정심을 뜻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추구했던 최고의 경지이지요. 쇼펜하우어는 1856년에 저서 행복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타락시아는 젊은이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들은 아직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니까. 하지만 노년에는 가능하다. 아니, 노년에만 가능하다. 모든 전쟁을 끝낸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타인의 의견 때문에 감정이 흔들린 적이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 감정적 동요는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꼈던 순간도 알고 보면 상대방은 그저 피곤했거나 다른 걱정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어색했다고 밤새 고민했던 것도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쌓이면 점점 더 타인의 사소한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은 비교의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얼굴, 이 몸, 이 나이,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다. 나는 이것으로 오늘을 살 것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1857년 봄, 그는 일기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 화려한 마차를 탄 젊은 귀족을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워하며 내 초라함을 한탄했겠지만 오늘은 그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주는 평화로움이 어떤 마차보다 값졌다.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놀랍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었을 때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60을 넘기면서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그의 주치의였던 의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씨의 건강 개선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나이가 들면서 더 건강해지는 경우는 드문데 그는 정신적 평온을 얻으면서 육체적 건강도 함께 회복했다. 실제로 그는 70이 넘어서도 매일 2시간씩 산책을 했고 1860년 7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저서인 노년에 관하여는 죽기 몇 달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을 두려워한다. 쇠약해지고 외로워지고 쓸모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노년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청춘보다 더 평화롭고 중년보다 더 자유로웠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내게 무엇을 주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순간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선물이 된다. 이 문장은 수많은 노년층 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기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식들이 매주 찾아와 주기를, 옛 친구들이 먼저 연락해 주기를, 사회가 당신의 공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 그 모든 기대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언했습니다. 행복의 90%는 기대치를 낮추는 데서 온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도 고맙고 친구가 1년에 한 번 만나자고 해도 반가우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찾은 평온함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 이상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니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웃들에게 매우 친절한 노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산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고 가난한 음악가들에게 돈을 기부했으며 길 잃은 개를 자기 집에서 키우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던 그가 노년에는 온화한 현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는 고요합니다. 당신의 인생도 이제 그런 고요함에 이를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휘청거리지 않으며 그저 깊고 잔잔하게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삶에서 얻을 것은 다 얻었고 누릴 것은 다 누렸으니까. 가장 큰 축복은 평온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도 그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1858년 가을,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 시청 광장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0,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이곳에 나타나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날 그는 오랜 지인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나는 지금 젊었을 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네. 예전에는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노했고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네. 저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 서툴게 짐을 나르는 마부, 울면서 어머니 손을 잡는 아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처럼 아름답게 보이네. 나는 이제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객석의 관객이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이 연극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게 되었네. 이것이 고독을 정복한 사람이 도달하는 최후의 경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서서 아우성치며 살았습니다. 나를 인정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외쳤지요.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는 정작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20년대 베를린 대학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나는 세상이 내 적이라고 생각했다. 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 나를 무시하는 동료 교수들, 내 책을 사지 않는 독자들 모두가 나를 해치려는 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했던 것이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비로소 타인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결점이 눈에 밟혔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리석은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만한가? 저 사람은 왜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조차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1855년 겨울 거리에서 한 젊은이가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빼앗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멍청한 놈이라며 혀를 찾겠지만 그날 그는 집에 돌아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 젊은이를 보며 옛날의 나를 떠올렸다. 나 역시 수없이 속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었다. 그때는 세상을 원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경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저 젊은이도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고통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고귀한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자신의 욕망으로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순수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는 예술가와 철학자만이 이 순수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만년에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1859년 봄, 그는 수정판 서문에 이런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순수인식이 천재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정으로 고독을 사랑하게 된 모든 노인이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욕망으로부터의 거리두기이며 그 거리가 바로 지혜의 원천이다. 당신도 이미 그 징조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예전처럼 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거짓말에도 연예인들의 스캔들에도 이웃의 소문에도 더 이상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담담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세상은 원래 혼란스러우며 완벽한 정의나 완벽한 행복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857년 여름 한 젊은 혁명가가 찾아와 세상을 바꾸겠다며 열변을 토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열정은 아름답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세상은 바꿀 수 없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 자신의 시선뿐이요. 고독 속에서 단련된 시선은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순간, 공원에서 만난 낯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순간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아침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떡갈나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1856년 봄부터 1860년 봄까지 4년간 같은 나무를 보며 계절의 변화를 기록했지요. 그의 노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매년 봄 같은 시기에 싹을 틀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물들고 겨울에 앙상해진다. 하지만 매년 조금씩 다르다. 올해는 작년보다 일주일 빨리 싹이 텄고 작년보다 더 붉게 물들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기쁨이다. 급하게 살면 모든 봄이 똑같아 보이지만 천천히 살면 매 순간이 유일무이함을 알게 된다. 세상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의 고통도 함께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뉴스에서 전쟁과 재난 소식을 접할 때 예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외면했거나 혹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라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면서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4년 크림 전쟁 소식을 듣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 슬퍼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탄식하고 그리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나는 오늘도 글을 쓸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 내 글을 읽고 전쟁의 무의미함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작은 선물이다. 고독한 관찰자는 판단을 유보할 줄 압니다. 세상 일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굴었다면 예전에는 즉시 저 사람은 교양이 없어라고 단정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족이 아프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거나 그날 유독 힘든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3년 겨울 자신이 자주 가던 식당 주인이 갑자기 불친절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알고 보니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의 무뚝뚝함을 나에 대한 무례로 받아들였다니. 세상의 모든 불친절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숨어 있다. 이것을 알게 된 이후 나는 누군가의 거친 말에 상처받는 대신 그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게 되었다. 고독이 준 통찰은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손자가 고집을 부릴 때 예전 같았으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며 꾸짖었겠지만 이제는 미소 지으며 바라봅니다. 저 아이도 세상을 배워가는 중이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성장의 한 과정임을 아니까요. 자녀가 당신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도 내가 더 잘 아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나라고 속상해하는 대신 저 아이에게는 저 아이만의 길이 있구나라고 존중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1858년 가을 조카가 그의 충고를 무시하고 무모한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언을 했지만 결국 선택은 내 몫이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내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널 지켜볼 테니 언제든 돌아와 이야기하거라. 놀랍게도 그 조카는 실패를 겪은 뒤 삼촌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촌이 화내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더 빨리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관대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에서 시작됩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실수들을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0년대 후반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고하며 여러 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가. 오만했고 편협했고 질투심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때의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경험이 부족했고 지혜가 없었으니까. 나는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모든 실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고독한 관찰자는 삶의 비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비관주의입니다. 그는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며 인간의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고 세상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만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비극임을 아는 것과 삶을 비극적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 나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햇살은 여전히 아름답고 음악은 여전히 감동적이면 친절한 말 한마디는 여전히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진정한 지혜는 비극을 인정하면서도 매 순간의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1859년 여름 71살의 쇼펜하우어는 마인 강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한 젊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석양을 보게. 매일 지는 해지만 오늘의 석양은 오늘만 볼 수 있네. 내일의 석양은 또 다를 것이고 모레의 석양도 또 다를 것이네. 사람들은 똑같은 하루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하루는 없네. 매 순간이 유일무이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선물이지.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네. 그 제자는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석양을 바라보는 스승님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생애 처음 석양을 보는 사람처럼 경이로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른 평생을 살아온 노인의 눈에서 그런 순수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순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52년 가을 한 정직한 상인이 파산하고 사기꾼이 부자가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의는 이 세상에 없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정의는 없다. 하지만 더 큰 질서는 있다. 저 사기꾼도 언젠가는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게 될 것이고 저 정직한 상인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정의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고독한 관찰자는 죽음조차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1860년 초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 중 하나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마치 교향곡의 마지막 음표처럼 그것이 있어야 전체가 의미를 갖는다. 나는 내 삶의 교향곡이 곧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볼 것은 다 봤으며 느낄 것은 다 느꼈으니까. 1860년 9월 21일 그는 자신의 서재 책상 옆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당신도 이제 그런 관찰자가 될 때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아우성치는 것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나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손자의 떼쓰는 모습도 자녀의 서툰 선택도 이웃의 소란도 모두 하나의 커다란 그림 속 작은 붓터치일 뿐입니다. 그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고 세상이 있는 그대로 펼쳐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쇼펜하우어는 1856년 크리스마스에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욕망의 시간이고 후반부는 관조의 시간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늙어서는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 둘 다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관조에서만 온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했는가? 세상의 불완전함을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였는가? 작은 기쁨을 발견했는가?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매일 저녁 이런 질문들을 노트에 적고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이런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식당 종업원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을 냈겠지만 오늘은 괜찮다고 말했다. 그 아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가 쏟아진 커피보다 더 가치 있었다. 또 하나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자연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고 강은 목적지를 재촉하지 않으며 새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1857년 봄 쇼펜하우어는 공원에서 1시간 동안 개미 군락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이렇게 썼습니다. 개미들은 쉼없이 일한다. 먹이를 나르고 집을 짓고 동료를 돕는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다른 개미와 비교하지 않으며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욕심내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뿐이다. 인간이 개미만큼만 단순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고독한 관찰자는 세대를 초월한 지혜를 얻습니다. 젊은이들을 보며 요즘 젊은이들은이라고 비판하는 대신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공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1859년 여름 거리에서 혁명을 외치는 젊은이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의 열정을 보니 젊었을 때의 내가 생각난다.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었다. 지금 와서 보니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는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 젊은이들도 언젠가 깨닫겠지.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임을. 마지막으로 고독한 관찰자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60대 후반부터 자신의 유언장을 여러 번 수정했고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르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1860년 여름 그는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정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은 내 책들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누군가 내 책을 읽고 위안을 얻는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았다. 화려한 장례식이나 거창한 묘비는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내가 원하던 것을 다 얻었으니까. 바로 마음의 평화를. 당신도 이제 그런 평화에 이르렀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저녁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젊음은 아름답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노년은 쇠약하지만 지혜롭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지혜를 택하겠다. 왜냐하면 지혜는 영원하지만 젊음은 덧없으니까. 당신은 이제 고귀한 관찰자입니다. 홀로 서 있지만 외롭지 않고 물러나 있지만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으며 늙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바쳐 찾아낸 진리이며 당신이 이제 손에 쥔 보석입니다. 고독 속에서 완성된 당신은 이제 세상을 품을 준비가 되었습니다.